언론들이 지금 누가 범인인지 과정이 뭔지 이야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과정까지 다. 인플레이션의 과정을 먼저 시작한 만학의 시작이 ILO입니다. 국제노동기구입니다. 얘네들이 희한한 걸 발표해요.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거. 이거 소득주도 성장 원존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한 겁니다. 이게 뭐 다 경제학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노동계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에서 번역해 놓은 거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말해요. 친자본적 분배 정책과 친노동적 분배 정책의 싸움이다. 철저하게 경제학적인 게 아니에요. 네, 노동계에서 자기네들끼리 뇌피셜을 굴린 거예요. 친자본적 분배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성, 임금 유연성 증대를 표방한다.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해고라든지 여기에는 최저임금 인하로 이루어지는 조치뿐만 아니라 교섭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단체 교섭 제도, 파업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 고용보호법을 약화시키는 조치들로 포함된다. 헛소리입니다. 다 개소리입니다. 다 개소리입니다. 가장 강력한 미국에서조차도 노조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은 조사를 받아요. 다 헛소리입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뇌피셜을 굴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쪽이 노조 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노동정책은 복지국가 노동시장제도, 노동조합, 단체교섭 참여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간주된다. 그것도 개소리입니다. 그냥 정치에 개입해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또한 친노동 정책은 임금 및 급여 분산의 감소도뿐 아니라 실업급여 확대, 최저임금 인상,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인상과도 관련된다. 친자본적 분배 정책, 최저임금이 미국의 실업급여는 꾸준히 확대해서 복지 규모가 점점 커졌습니다. 투자를 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자금은 계속 투자를 해요. 이건 경제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친자본적 분배 정책의 경우 실질 임금의 증가 속도는 노동 생산성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들어가는 만큼 노동 생산성 증가 속도가 더 높아야 돼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친노동적 분배 정책에서 실질 임금이 노동 생산성에 맞추어 앞서서 증가하기 때문에 임금 비중은 정기적으로 동일하거나 증가한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이 임금 주도 성장이 소득 주도 성장이고 임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입니다. 물론 기술 변화, 무역 정책, 세계화, 금융화, 금융 규제와 같이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 가장 핵심적인 거 다 빼고요. 신고전주의, 현대 경제에 돌아가는 방식 가장 핵심적인 거 다 빼고 이러한 요인들은 최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글의 초점은 분배 정책과 경제 체제의 상호작용에 있으므로 여기선 자세히 다루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현실 경제는 다 무시하고 내 뇌피셜로 굴리겠다 이 뜻이에요.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인 걸 전부 배제하고 이걸로 우기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걸 만들었냐? 지난 40년 동안 젊은이들이 노조에 가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 영향력을 늘릴 수 있을까 해서 찾아서 나온 게 이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선배 복지하기 때문에 슌페터 쪽 실업수당 당연히 줍니다. 예. 부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위해서 주거 지원 같은 것도 하고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지속할 수 있는 복지를 하는 게 기본적인 슌페터고 그건 일종의 회수할 수 있는 세금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교육 경제학 기반으로 기술 교육 제일 많이 합니다. 슌페터 쪽이. 왜냐하면 경제 성장은 기업가와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발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철저한 선동자료입니다. 왜? 슌페터는 사악하고 우리는 선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 자체부터 모순이 있어요. 실질 임금이 노동 생산성에 맞춰서 앞서서 증가하면은 당연하게 지금처럼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이 납니다. 여러분들 한우 가격 떨어져도 못 느끼잖아요. 거기 왜 그러냐면은 식량 가격 같은 경우 우리는 보통 이게 잘 느끼지 못하지만 95%가 임금입니다.
그래서 원가랑은 아무런 상관없고 원가 위주로 마진 붙여서 생각을 하는 건 사회주의적 접근이에요. 자본주의에선 실제로 그렇게 안 돌아가요. 자, 좌파 쪽의 경제정책과 보수 쪽의 경제정책 이제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진보 계통의 정책이 사회주의, 삼인주의, 케인즈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요 중간 정도가 적정 수준인 거, 여기서부터는 완전 극자 쪽에 가까운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사회주의 해야 된다든지 자유방임주의 해야 된다든지. 예. 보수 정책에선 신고전주의, 통화주의 요 두 가지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통화주의가 이쪽에 있는 경우에는 통화 만능주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미친 거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한 방식이 이것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자유방임주의가 있죠. 아예 뭐 위에 같은 이제 회수형 복지를 하면 안 된다, 실업수당 이런 거 주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극단적인 거고, 실제로는 요 세 개 정도가 적절합니다. 자, 크게 케인즈와 슈페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쪽은 사회주의 계통이고 기본적으로 비주류예요. 삼인주의는 뭐냐면 흔히 복지국가 정책이라고 하는데, 자본주의의 시작을 해가지고 천천히 자본주의를 단계별로 사회주의로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뭐 이제 스웨덴도 사실상 90년대 세계화하면서 돌아선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의 개념을 유효 수요다. 이게 뭐다? 사람들 임금이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이 될 거다. 이번에도 똑같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직접 주고 구매력을 최대한 높여 보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직접 주니까 구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나더라. 반대로 슈페터, 기술 발전과 기업가가 생산성을 개선해서 재화를 더 많이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매력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아까 말한 거예요. 당연히 임금보다 생산성이 더 빨리 증대를 해야, 노동 생산이 증대를 해야 우리가 그 같은 임금을 받아도 구매력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팔수록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임금이 줄어듭니다. 그건 개소리입니다. 날이 갈수록 구매할 수 있는 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보편복지를 이야기하고요. 슈페터 쪽은 최하위권 선별복지를 이야기합니다. 보편복지가 기본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하니까. 그럼 노동계가 왜 이렇게 움직이냐? 40년 동안 레고노믹스와 세계화, 통화주의, 기술 패권, 그러니까 직업 중심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있어봐야 변호사 협회 같은 거예요. 전문직 직업 중심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러니까 젊은 층이 노조에 가입을 안 해요. 이직하고 돌아다니고 직장보다 직업 중심이고 국가도 옮겨 다니니까. 와, 그러면 노조가 약해지니까 우버, 알바 같은데 노조를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달비가 열심히 잘 상승하잖아요. 거기에 인플레이션까지 나니까 기름값, 알바, 보험료 등등등 다 상승하고 소비자, 식당, 앱 모두 다 싫어하는 판 자체가 망가진 상태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원래 항상 이래요. 이게 마켓이에요. 마켓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싸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익을 안 남기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철저하게 사회주의 개념입니다.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원가에다가 마진을 붙이는데, 마진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두 노동자로 의해서 나온다. 아이디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노동자의 직접적인 노동에 의해서 나오고 자본에 의해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장이 안정적인 건 어떤 거냐? 프리미엄도 있고 대중 소비형도 있고 다양한 취향에 맞는 것도 있어야 된다. 프랑스 같은 경우 요리용 사과 한 27개, 그 다음에 일반 먹는 사과 여러 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 사과가 사라져도 사과 가격이 전체적으로 폭등하지 않아요. 그냥 대체품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게 마켓이에요. 이게 마켓. 근데 왜 한국의 빵값 비싸다고 하잖아요. 이건 한국 거 전부 다 수입하는 것도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떻게든 하는데, 제가 유튜브 보면서 삼립이 어떻게 많이 남겨 먹느니 빵값 비싸니 그러는데,
삼립 자체가 그걸 독점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그건데, 우리처럼 손해보면서 이 장사할 수 있으면 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케인즈가 하는 말에 딱 맞습니다. 100파운드를 빌리면은 당신 문제인데 100만 파운드를 빌리면 은행 문제다. 딱 삼립이 이런 구조예요. 삼립이 이런 식으로 점유율을 늘려놓고 싸게 파는 식으로 덤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성을 개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익이 남아야 추가 투자해서 생산성을 개선하고 더 많은 빵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건 비싼 빵집이 있고 어떤 건 싼 빵집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은행 대출 받고 그 다음에 싸게 해서 그렇게 팔아먹어서 오히려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흔히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덤핑을 막고 독점을 막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다 비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이 남지 않으면은 실제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대중적으로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순 패턴은 시장 선택에 따라서 알아서 안 하는 일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임금이 지속 올라간다. 왜냐면 돈 되는 곳으로 다들 사람이 몰릴 테니까. 근데 임금이 안 올라간다고 저기서 말했는데 미국이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 안 올라갔어야지. 생산성이 떨어지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슌 패턴은 빅파이 계속 성장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모로 좋아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30년간 성장한 그 자체가 이 빅파이를 기반으로 성장을 했죠. 빈곤을 극복한 대신에 빈부격차가 생겼고, 아니면 일본처럼 한번 저성장해보던가. 우리는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경제정책에서 빈곤이 되거나 좀 괴로워도 분투해서 성장하거나, 이거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도 똑같은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또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호주나 캐나다 똑같은데 저런 작은 일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히스패닉계가 와서 일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 서비스를 제공할 물가가 안 되는 거예요. 노동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노동 참여를 안 해요. 원하는 게 딱 되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절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저기 소득 주도 성장이 처음에 기획한 거대로 국제 노동 기구에서 ILO에서 저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실제 정치적으로 실행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 상승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리 서머스의 말을 빌려면 지금은 70년대, 80년대와 같다. 즉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입니다.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될 것 같은 게 지금 현재 상태거든요. 2023년 하반기. 애플도 실적에 문제가 생겼나? 4월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걸 미루는, 그걸 보고 다들 곤두세우고 있죠.